자, 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급등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기업인 메타가 하루 동안 무려 23% 폭등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뉴욕 증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된 가운데 나스닥이 엄청 올랐는데 이게 보니까 메타가 하루 만에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23% 폭등을 했는데요. 사실 메타의 이런 시가총액 증가분도 그렇고 시티그룹과 같은 어떤 기업의 이게 전체 시총과 맞먹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메타의 이 갑자기 폭등한 배경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우선 이 메타란 회사, 이 회사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예. 이 메타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지주 회사입니다. 예. 종래에는 회사 이름도 페이스북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하도 페이스북에 대한 악명이 높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오너인 마크 주커버그가 지난해 이름을 기습적으로 메타로 바꿔버렸어요. 예. 메타로 바꾼 이유는 우리 흔히 메타버스 그 가상현실 공간을 장악하는 그거로서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회사로 변신하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같이 담았는데요. 이 회사가 작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약 4분의 3이 날아갔었어요. 작년에 가장 많이 떨어진 빅테크 회사 바로 메타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메타가 갑자기 주가가 크게 올랐고 또 이 영향을 받았겠지만 밤사이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는 메타가 포함되어 있는 이 나스닥 주가 지수, 나스닥은 대부분 기술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회사 이게 3%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CG에서 보시는 대로 다우는 조금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 대목에 왜 이 나스닥과 메타가 올랐느냐? 이 대목을 오늘 조금 전문적이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주시죠. 예. 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금리하고 주가는 서로 상극관계입니다. 예. 특히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기술주들은 현재 그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결정타를 맞았고 그동안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나스닥 기술주들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빅테크 회사들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는 특히 메타는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 나스닥 거래소에서 무려 23%나 올랐거든요. 이런 대형주가 하루에 23% 오른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폭등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스닥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에서 올랐는가? 이 이상한 불가사의 여러 가지 그 이론적 분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좀 올릴게요. 예. 자, 지금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또 0.75%로 2.5%를 네. 올리지 않았습니까? 하루 전 네. 일입니다. 예. 자, 그런데 주가는 특히 기술주가 상승했는데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라는 게 이렇게 돼서 좀 우리가 깊이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경제 주체들, 기업하고는 관계없는 금리예요. 중앙은행인 연준과 일반 상업은행인 시중은행이. 일반 은행들 간에 주고받는 금리인데 그중에서도 하루짜리 밤사이에 좀 모자라고 남은 그 금리, 과부족을 해소하는 금리인데 흔히 FF 금리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재정금리인데요. 하루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채권을 사거나 주식을 살 때는 하루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단타,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은 하루가 아니라 적어도 몇 달, 적어도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그렇죠. 장기 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하루짜리 금리는 실제로 증권시장에 시세하고는 직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보통은 연준이 하루짜리 기준금리 FF 금리를 올리면 그것이 시중의 장기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것이 작년 말까지 그랬어요. 예. 그런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4.75%로 0.25% 올렸던 날 한번 시세를 보세요. 미국의 장기금리, 가장 대표적인 금리라는 것은 회사채 10년짜리입니다. 네. 회사채 금리 떨어졌어요. 그랬군요. 0.79%나 떨어졌습니다. 어.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3.37입니다. 자,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 제롬 파월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페드에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그 말했죠. 예, 그 한마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떨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물가 상승세가 조금 줄었다. 좀 줄었다. 좀 줄었는데 처음 한 얘기거든요. 자, 물가 상승세가 그냥 줄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물가 상승세 줄어드는 추세가 마침내 has started. 시작됐다. 시작됐다. 그러면 좀 더 장기적으로 하면 좀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곧 스톱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변수 때문에 또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는 예. 장기적으로 봤어도 아마도 내려갈 거다라고 예. 좀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한두 번 올리겠지만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내려갈 거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증권 시장에서 채권이나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1년 이후 또는 10년 이후를 목표 연도로 두고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올린 하루짜리 금리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앞으로 1년 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그 기대가 바로 10년짜리 회사채 금리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아, 그러면 연준은 하루짜리 금리 올렸지만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가 내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disinflation has been started. has been started. 이거 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중간에 다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장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확신을 줬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디스인플레이션한 말을 절대 하진 않았고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거야. 또 올릴 거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연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올렸는데도 국채금 국채 금리는 내려갔고 떨어져요. 그게 시사한 바가 큰 거군요. 이 현상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뭐 국부펀드 이런 데 상당히 과학적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나스닥 기술주로 좀 사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그럼 메타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가장 불량한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실적이 좋았다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 전부 그 매출도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이익도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줄어든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요. 이 주커버그가 나타나서 아주 폭탄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자, 사람을 대대적으로 줄일 거야. 특히 메타버스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메타버스 당장에 돈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메타가 적자가 많이 났는데 올해는 우리 회사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서 메타버스에서는 투자 비용 굉장히 줄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돈이 많이 남는다. 약 47조 금액까지 적시했습니다. 그 47조를 거기서 빼내서 그거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살래. 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사주를. 그것이 자사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는 자사주에 관해서 뭐 일각에서는 좀 속칭 비아냥거리는 말로 자살주라고 표현도 해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사면 자사주를 살 때 주가는 오릅니다. 수요 공급에서 사겠다는 세력이 많은데 주가는 그렇죠. 팍 뛰는데 무슨 돈으로 삽니까? 회사의 살점을 뜯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자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그런데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타가 그 위험한 메타버스 사업을 좀 접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아껴서 그 돈으로 올해 1년 내내 47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사 들어가겠다?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사겠다는 세력이 많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잠깐만 쉬었다 그게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일단 메타라는 호재 덕분에 빅테크 랠리가 좀 기대가 됐긴 했습니다만, 저기 애플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 알파벳 같은 이제 트리플 A라고 불리는 여기는 또 이제 장 끝나고 봤더니만 실적이 좀 좋게 나왔으면 좋은데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좀 증시가 좀
증시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이어가면요. 이 메타가 이제 주가가 오른 것은 무리한 메타버스 사업을 좀 덜하는 대신으로 거기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아껴서 그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 들어간다. 이러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사는 바람에 예. 그야말로 지난 밤 사이에 메타 주식 사자 열풍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자, 메타가 대표적인 빅테크 회사인데 메타가 오르네? 작년에 최고로 못했던 메타가 오르면 그럼 다른 것도 괜찮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주식을 막 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회사들이 대부분 다 오르고 그 결과 나스닥은 3%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장이 마감한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장 마감하자마자 애플, 아마존, 뭐 알파벳 이런 회사들이 실적 나왔는데 실적을 안 좋더라고요. 발표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실적을 보니까 애플, 알파벳, 아마존은 메타가 나쁜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쁘네요. 예.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메타가 나쁜 회사라 실적이 나쁠 것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이건 메타보다 더 나쁜 회사네.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정규장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된 거죠 지금 예, 보니까. 예. 그 정규장 이후에 애프터 아워 했으니까요. 거래라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에 거래요, 그렇죠?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이 대목은 뭐냐면요. 아무리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기대가 있더라도 지금 당면한 실적이 나쁘면 실적 앞에 장사 없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경기 침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예. 그게 중간중간 실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고통받을 예, 휘청휘청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 한마디 해주는 덕분에 저는 주가가 약간 10% 이상 대폭락할 그런 실적 참사거든요. 그런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때문에 그 말 그만큼 때문에 방어가 되는 거네요. 엄청나게 방어가 돼서 한 3%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 끝나고 실적 나온 거니까 그 현장 장에는 반영이 안 됐고 시간 외 장만 네. 이제 반영됐는데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밤에 있게 될 뉴욕 증시는 또 예상을 또 못 해보겠네요. 다른 변수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하락 출발할 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10%까지 폭락하고 그럴 거는 이제 그 연준의 발언 때문에 그 파월의 발언 때문에 좀 커버가 됐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자, 난방비기 저희가 매일 하고 있는데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난방비 폭탄이 예고되면서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요. 뭐 농가도 그렇고 기업들 사이에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인상됐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까 이걸 이제 이번에 받게 될 텐데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난방비는 언제부터 올라갔냐면 10월 달부터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 게 겨울이 되니까 좀 많이 썼고 특히 12월 달에 지난해 12월 달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렇죠. 그 고지서가 1월 달에 나왔고 예. 그게 설 연휴 기간 쪽에 겹친 거거든요. 예. 물론 2월 달에도 난방비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방비는 작년 10월 달 오른선에서 변화하지 않았지만 1월 달이 날씨가 더 추워서 사용량이 더 컸거든요. 저희가 난방비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경제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